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파괴와 학살, 대륙의 절반을 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17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냥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외교 스릴러이자 피로 쓰인 거대한 협상의 기록입니다. 진짜 흥미진진하니까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종말론적인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얽히고 설켜서 수많은 국가들이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요. 게다가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전 유럽 규모의 평화회의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건 절대 건조한 역사 교과서 속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풀어야만 했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퍼즐이었습니다. 1631년에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이 이런 소름 돋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잿더미로 변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맺어야만 할 것이다. 와, 1631년에 이미 그들은 이 전쟁의 끝이 상호 파멸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문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그 끔찍한 시대의 절박함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평화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기막힌 역설이죠.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1부, 혼돈의 회의입니다. 전례가 없던 이 거대한 평화회의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진행됐는지 그 극적인 순간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1648년 9월입니다. 무려 5년이나 질질 끌어온 협상의 막바지 상황인데요. 황제의 최종 결정이 담긴 서신을 든 전령이 뮌스터에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황제의 외교관이었던 폴마르가 글쎄 자신이 이 암호를 풀 열쇠를 안 가지고 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미칠 노릇이죠. 서신 해독을 못하면 평하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니까요. 게다가 며칠 후에는 인내심이 바닥난 제3세력 연합이 황제를 배제하고 우리끼리 독립적인 평화조약을 맺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려버립니다. 유럽 전체의 운명이 고작 이 암호 해독 하나에 벼랑 끝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2부, 파괴의 수십 년.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암호 편지 한 장에 전 유럽이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렸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당시 대륙이 겪고 있던 그 끔찍한 참상의 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400만 명. 여러분, 이 압도적인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오직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만 희생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기근, 전염병, 거기다 무자비한 용병들의 약탈까지 30년 동안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 인구의 어마어마한 비율이 말 그대로 지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규모의 재앙이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냥 생지옥 그 자체였죠. 그럼 이 비극이 어떻게 대륙 전체를 태우는 거대한 산불로 번졌는지 과정을 짚어볼게요. 1618년 5월에 프라하성 창밖으로 사람들이 내던져진 이른바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는 작은 지역 반란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시작은 꽤 작았어요. 그런데 1620년 백산 전투에서 개신교도들이 참패하고 여기에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숟가락 얹기가 얽히면서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됩니다. 작은 종교 분쟁이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까지 줄줄이 참전하는 대규모 화재로 번져버린 겁니다. 당시 전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그데부르크화하다입니다. 1631년에 마그데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용병들이 무려 2만 명의 시민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도시를 통째로 지워버린 사건에서 유래했어요. 도시와 인구를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니. 당시 전쟁이 단순한 정치 싸움을 넘어선 맹목적인 야만 그 자체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3부, 보이지 않는 평화의 설계자들입니다. 자,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눈을 돌려서 이 끝없는 생지옥을 멈추기 위해 투입된 엘리트 외교관들의 혼돈스러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적대국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물류와 외교의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다들 한 도시에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카톨릭 국가인 프라하스와 제국층은 뮌스터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긴 화려한 연애랑 외교적 허세가 뿜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 국가인 스웨덴 측은 오스나브류크에 본부를 뒀는데요. 여기선 나이든 정치인들이랑 젊은 스웨덴 여왕의 특사들끼리 치열하게 내부 파벌 싸움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상장조차 두 도시로 쪼개야 했던 진짜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련된 유럽 최고의 엘리트들이 겪은 현실은 솔직히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평화를 논의하러 가는 길거리에 돼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남기고 있고요. 본국 지시를 받으려면 그 느려 터진 말전령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라이벌을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 정보를 쏙쏙 빼내는 이른바 무기화된 술자리가 완전 일상이었죠. 누가 서열이 높냐, 누구 마차가 먼저 지나가냐 같은 진짜 유치한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신선한 생선 좀 먹겠다고 시회에 우리 연못 하나만 사게 해줘 하고 청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대륙을 구하겠다는 최고 엘리트들의 아주 우아하지 못한 일상, 재밌지 않나요? 4부, 인쇄술과 대중의 압박.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밀실 협상판에 아주 놀랍고 새로운 기술적 변수가 딱 등장합니다. 외교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흔든 판도 체인저죠. 이 시기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7세기 버전의 소셜미디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세기까지만 해도 뉴스는 음유시인이나 소문을 통해서 동네에만 찔끔찔끔, 그것도 아주 통제하기 쉽게 퍼졌거든요. 그런데 17세기에 인쇄소가 본격적으로 팍팍 돌아가고 신문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1648년 평화회의 당시에 전단지랑 초기 형태의 뉴스 티커 같은 게 대륙 전체로 순식간에 쫙 퍼져나간 거죠. 대중이 뉴스를 읽기 시작했다. 네, 이 한 문장에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전황이랑 협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꿰뚫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들한테 야, 이 지긋지긋한 유혈 사태 당장 안 끝내 하면서 엄청난 대중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외교 협상의 속도까지 직접적으로 쥐고 흔들기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5부, 새로운 외교 플레이북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중의 압박과 붕괴 직전의 제국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침내 현대 외교의 기틀을 다진 천재적인 플레이북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국의 수석 외교관이었던 막시밀리안 폰 트라우트만스도르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가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도대체 어떻게 풀었냐는 겁니다. 첫째, 그는 종교적 불만이랑 정치적 협상을 아주 칼같이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둘째, 프랑스한테 제국 영토 일부를 떼어줄 때 제국 소속의 영지가 아니라 아예 절대적 소유권으로 넘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제국 의회에 감나라 배나라 개입할 명분 자체를 원천 봉쇄한 거죠. 진짜 천재적인 한 수 아닙니까? 셋째, 온건파 카톨릭과 개신교도를 하나로 묶어서 제3세력을 만들고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을 확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는 그 현대 외교 전략의 뼈대를 바로 이 순간에 발명해낸 거예요. 당시 개신교 특사였던 툼시른이 한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위험한 불쏘시개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의 기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쏘시개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진리와 국가의 정치를 떼어놔야만 비로소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종교가 국가 간 협상 테이블에서 무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수십 년의 살력을 적고 나서 유럽인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가장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6부, 평화의 유산. 자, 이제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그 숨막히는 절정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평화의 유산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대망의 결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그 숨막히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1647년 7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트라우트만스도르프는 결국 탈진해서 회의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648년 9월 말,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오죠. 하지만 제국의 외교관 폴마르가 진짜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드디어 기적적으로 황제의 암호를 싹 해독해냅니다. 황제의 최종 동의가 확인되는 엄청나게 극적인 순간이었죠. 마침내 1648년 10월 24일 길고 길었던 조약이 체결되고 민스터의 성벽에서는 70문의 대포가 평화를 알리는 축포를 쾅쾅 쏘아 올렸습니다. 300.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최종 조약문에는 양측이 진짜 피를 말려가면서 합의해낸 300개 이상의 조항들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항들은 마침내 유럽 내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딱 명문화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맹목적인 종교적 우월주의가 마침내 종이문서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바로 누구의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인가? 라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겸허하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비록 믿음이 달라도 우리 어떻게 하면 법적이고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조약이 역사를 통째로 바꾼 혁명적인 이유이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제 질서의 탄탄한 기초가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세기 유럽의 그 참혹한 잿더미와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이성을 찾고 타협을 배우면서 현대 외교라는 걸 발명해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수많은 현대의 갈등과 전쟁들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